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주식시장에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시장에 관통하는 이슈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지금은 뭐니 해도 미국의 국채 수익률입니다. 최근 시장 금리라 할 만한 미국 국채 수익률의 급등, 여기에는 증시는 조금 약한 모습을, 이제 금리 상승세가 좀 안정을 보이면은 다시 증시는 힘을 내는 그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찌감치 이러한 금리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감의 어떤 고조, 이런 부분을 예견해 오셨던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또 저희들이 주간 전망대에서 모셔서 한번 교수님의 견해와 뷰를 들을 때가 됐는데, 가지고 오신 제목이 너무 무섭습니다. 예. 아니, 미국의 적정금리 수준이 3%라고 이렇게. 예, 이론적인 적정금리 수준이고요. 이론적인 적정. 예, 현실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예, 그러나 뭐 경제 성장이나 물가 상승 이런 거 고려할 때 미국 금리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너무 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예. 아니, 최근에 이제 10년물 미국채 수익률 1.5% 올랐다고 시장이 그 난리를 쳤는데 나스닥이 3% 넘게 빠지고 이랬는데, 예. 지금 3%를 말씀하시면은 한번 이렇게 교수님 준비하신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서 쫓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하고 현실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던데요. 제가 학교가 있으니까 네. 이론을 말씀드리고 좀 이론과 현실하고 현실의 차이는 보겠습니다. 흔히들 금리 결정 이론의 피셔 방정식이라고 있거든요. 피셔 방정식. 예, 피셔 방정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관찰하는 시장 금리는 다 명목금리인데요. 명목금리. 명목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다. 네. 실질 금리는 사전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니까 보통 실질 GDP 성장률을 대형 변수로 사용하거든요. 실질 GDP 성장률. 예. 그래서 실질 GDP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 이거는 명목 GDP 성장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적정 금리는 명목 GDP 성장률하고 같다. 근데 여기서 제가 시장 금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미국에서 10년 국채 수익률 보통 시장 금리라고 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시장 금리는 10년 국채 수익률이다.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990년부터 작년까지 장기적으로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명목 GDP 성장률하고 추이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네. 그래서 파란 선이 10년 국채 수익률이고 빨간 선이 명목 GDP 성장률인데요. 지난 30년 동안 보니까 명목 GDP가 연평균 4.3%, 그다음에 국채는 국채 수익률 4.4%였습니다. 거의 같은 레벨이네요. 네, 거의 비슷하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기에 따라 달라요. 1990년에서 2010년까지는 네. 대체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명목 GDP 성장률보다 좀 높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저 막대가 그 차이입니다. 국채 수익률하고 이제 막대가 풀었으면은 국채가 GDP보다 더 높았다. 네. 그런데 이제 2010년,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금리가 명목 GDP 성장률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기간을 구분해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국채가 좀 높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명목 GDP 성장률이 더 낮았거든요. 네. 그러면 2008년 이후에 왜 이렇게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낮았느냐? 그거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M1, M2 증가율을 예, 들어갔는데요. 뭐 최근에 보면은 작년 12월 달에 M1 증가율이 무려 70%였어요. 역사상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전년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그리고 M2 증가율도 26%였거든요. 제가 이 그래프를 2000년도 그려놨습니다만은 1956년부터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이런 증가율은 볼 수 없거든요.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단순히 그 돈이 많이 풀린 거를 우리가 그 마샬 K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샬 K가 좀 생소한 용어일 텐데 통화량 M2를 명목 GDP로 나눈 거예요. 분모가 GDP고 분자가 통화량.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실물에 비해서 돈이 많이 풀렸다. 그렇다는 의미겠네요. 그래서 결국 그 통화량 많이 풀린 거 절대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실물하고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마샬 K로 빨간 선으로 그려놨는데요.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이게 한 단계 올랐어요. 마샬 K의 수치는 오른쪽 우측을 봐야 돼요. 우측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미국의 IT 거품 붕괴되면서 위기가 발생했고 또 돈을 신축적으로 풀었고요. 네. 그다음에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니까 또 돈을 풀었죠. 네. 예, 그런데 또 작년에 코로나 경제위기가 그레이트 록다운이라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만은 특히 최근에는 급증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샬 K가 0.7에서 0.9를 넘어서 버립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마샬 K를 예, 미국의 마샬 K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정말 많은 돈이 실물에 비해서 많이 풀려버린 거죠. 작년에 마샬 K가 무려 32%나 증가해 버렸습니다. 실물에 비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죠. 근데 정말 코로나라는 것이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시도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하게 해준 게 코로나 사태였는데요. 예, 저는 그래프를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과연 저 정도로 했어야 되나요?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경제학자들이 지금도 벌써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들은 또 여기다가 뭐 1조 9천억 달러 또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그러니까 인플레 압력이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엘렌 연준 의장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든 실물에 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버리니까 2000년 이후로 금리가 더 많이 떨어져 버린 거죠. 네. 네, 그래서 2000년 이후로는 적정 금리보다 실제 금리가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실물에 비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풀어버렸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저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도 위기가 발생하다마다 돈 많이 풀었었어요. 그랬죠. 네. 네. 우리나라도 제가 마샬 K 한번 우리나라 구해보니까 마샬 K. 예, 우리나라도 97년 외환위기, 그다음에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작년에 코로나 경기위기 있는데요. 또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나라도 이게 한 단계 올랐거든요. 사실 97년 이전에 우리나라 마샬 K가 굉장히 낮았었어요. 네. 이때 그 정경련하고 한국은행하고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요. 그때는 고금리였었거든요. 네. 네, 정경련에서 한국은행한테 무슨 주장을 했었냐면은 우리나라 마샬 K가 낮기 때문에 고금리다. 실물에 비해서 통화량이 적기 때문에 고금리다. 한국은행한테 돈을 많이 풀어달라. 예. 이런 요구를 했었어요. 예. 근데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통화 유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돈 안 풀어도 된다. 이런 논쟁을 했었어요. 예, 그때 뭐 현대그룹의 아주 높으신 분이 정부 고급 관료하고 만나러 갈 때 제가 저 데이터를 몇 번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하여튼 97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마샬 K가 아시아에서 제일 낮았어요. 세계에서도 낮은 적이 그래도 있었어요. 1.3 정도는 그때는 일이 안 됐었죠. 그 오른쪽 지금 오른쪽 축이 마샬 K니까 일이 그때는 채 안 뭐 될 때. 0.7 좀 넘었었거든요. 네네. 예, 그때는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97년 외환위기 겪으면서 뭐 1이 넘어섰고, 네. 예, 그 다음에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한 단계 더 하겠죠. 예, 그리고 작년에 미국만큼 증가율은 낮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마샬 K가 급증했거든요. 근데 절대치가 오히려 미국보다 더 높습니까? 마샬 우리는 K가. 높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와 차이는 뭐냐면요. 결국 마샬 K는 주로 M2라는 거 은행에 있는 돈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할 때 주로 주식시장, 채권시장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많이 조달해요. 예. 그래서 미국 통화량은 GDP에 비해서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아하.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증권시장보다는 은행을 통해서 은행 자금을 통해서. 조달했거든요. 그런데 마샬 K가 지금 제일 높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국이 2가 넘어요. 아, 그래요? 네, 중국이 2가 넘는 이유는 중국 기업들이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각국의 기업 자금 조달 패턴에 따라서 절대적으로는 비교할 수가 네.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도 마샬 K가 올라오고 우리도 실물에 비해서 돈이 많이 풀리니까 네. 저렇게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미국 주가하고 마샬 K하고 보면요. 뭐 거의 비슷하죠, 추세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0.8이 거의 1에 가까워요. 돈 풀린 만큼 가격이 예. 올랐다. 예.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미국 주가도 돈 풀어서 저렇게 올랐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최근에 좀 마샬 K가 조금 그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실물 경제가 분모에 있는 명목 GDP가 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예. 아하.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주가 오른 모습 보면 마샬 K하고 대체적으로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실물에 비해서 금융 부분이 통화량이 더 많았을 때 이렇게 올랐다. 예.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많이 돈을 풀었는데 마샬 K가 저렇게 올랐는데도 물가가 안 올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00년 이후로 미국 소비자 물가가 평균 한 2.1% 정도 돼요. 소비자 물가 제가 파란색으로 그려놨습니다만은 2.1%로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평균이 예. 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물가가 안 오르는가? 일단 소비자 물가 저 산정하는 지수 자체에 포함되는 그 항목에도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저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자산 가격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자산 가격이 들어갔으면 저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주가나 렌트비나 예. 뭐 이런 거 집어넣으면은 예, 소비자 자산 가격이 물가가 많이 요즘보다는 올랐으니까. 높게 예. 나올 텐데. 예, 그래서 네. 물가에는 그 자산 가격을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계속 그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고 있는데요. 어떻든 저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도 물가가 안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인플레가 온다 안 온다 예. 논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쟁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또 저 피셔의 화폐 수량설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오래전에 들으셨을 예, 텐데요. 예. 그게 뭐냐면은 MV는 PT다. 통화량하고 유통속도 곱한 거는 물가하고 거래량 곱한 거하고 같다. 네. 예,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통화량은 유통속도를 빼면은 결국 물가 상승률하고 실질 GDP 성장률하고 같아야 된다. 예, 그게 화폐 수량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게 1971년부터 그려놓은 거는 뭐죠? 명목 GDP M2 7.3, 7.9%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풀 만큼 명목 GDP, 실질 GDP가 오르고 물가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2000년대 돌아가지고는 통화량은 6.8%인데 명목 GDP는 3.8%밖에 안 되거든요. 2000년대 접어들어서 예. 네. 예, 그러면은 결국 왜 저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물가가 안 오르는가? 네. 예, 그래서 뭐 경제학 이론 틀렸다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얼핏 생각하면은 M2가 2000년대 이후에 예. 오른쪽 수치 M2가 6.8% 평균 늘었는데 예, 명목 GDP가 그 뭐 절반 조금 넘는 3.8%라면 예, 돈이 어딘가 뭐 장롱이든 뭐 마늘밭이든 침대 매트리스 밑이든 잠겨서 노나 봅니다. 그렇죠. 그 물론 미국 사람들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설명해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예, 중국 사람들이 다 흡수해줘 중국이다. 버렸습니다. 중국이다가. 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거든요. 네. WTO. 예. 그래서 세계 시장에 편입 본격적으로 네. 하죠. 그리고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싸게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도 저 중국 때문에 물건 정말 싸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우리 가정에서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생산하던 메이드 인 코리아가 결국 다 사라졌죠. 예, 이거 그게 경쟁력이 안 되니까. 예. 네. 뭐 최근에 저희 이제 손자가 아들 애손자가 둘인데요. 네. 애들이랑 남자애들이랑 저 장난감 자동차가 정말 많거든요. 네. 볼 때마다 그거 사주라요. 근데 제가 일일이 한번 전부 확인해 봤어요.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제 손자 이제 5살짜리가 따라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네, 그 정도로 미국에 하던 중국이 싸게 공급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월마트에 가면 진열된 상품 뭐 절반 정도가 중국산이다. 예, 그래서 2001년 미국이 WTO에 가입하고 작년까지 예, 중국이 미국에서 벌어다간 돈이 5조 4,549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난 돈을 발행했는데 저 돈을 중국이 흡수해줘 버린 것이죠. 그런 셈입니다. 예. 예. 그래서 MV는 PT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T, 중국 GDP 성장률이 또 흡수해주고 중국 GDP 성장률이 높아지니까 그 화폐 수량설이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국이 앞으로도 저렇게 미국으로 수출해 줄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예, 중국이 뭐 쌍순환 전략, 내수 소비를 많이 키워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제 자기들이 생산한 걸 자기들이 생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산해서 자기들이 쓰고. 네, 쓰고. 네. 네. 그다음에 뭐 트럼프나 지금 바이든 행정부 공통적으로 바이 아메리칸 이거 내세우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자기들이 생산해 가지고 자기들이 생산한 걸 자기들이 소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미 저 2018년에 중국의 대미 무역자가 4,196억 달러로 정점을 치고
작년에는 일단 추세는 꺾이고 예, 있습니다. 네. 저게 저는 앞으로 많이 꺾이리라 보고 있어요. 미국의 대중 무역 예, 적자. 예. 그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엄청 돈을 풀어놨는데 그 돈을 미국 사람들 돈을 중국 소비자들이 흡수해줬는데 그 돈들이 상당 부분 미국에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저는 미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미국 물가 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작년 12월에 나와서 뭐 예. 이런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예, 해줬는데요. 저 미국 GDP가 올해 이제 실제 GDP가 잠재 수준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실질이 예. 잠재를 넘어섰다. 예. 지금 저 영선이 미국 의회가 추정하는 잠재 GDP예요. 제로가. 예. 근데 네. 저 블룸버그가 계속 그 전문가들 대상으로 미국 경제 전망을 하거든요. 네. 올해 한 4.9% 전망하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 수치를 넣으니까 미국의 실제 GDP가 올 4분기에 잠재 GDP를 넘어서 버려요. 네.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 GDP가 잠재 GDP 10% 밑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V자형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서 보면은 인플레 압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수요 측면에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크게 무리하지도 않고 현재 경제에서 그 정도는 예. 성장할 수 있겠거니 했는데 그거보다 실질 성장률이 더 나왔다는 얘기는 경기가 그만큼 과열된 거고. 예. 네. 올 4분기 되면은 저렇게 가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면은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 압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수요 예, 측면에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중국이 전 세계 특히 미국한테 물건 싸게 서 공급을 네. 했는데 중국의 임금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더 이상 싸게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미국이 높다. 예, 그리고 작년에 미국 달러 가치가 주요국 통화에서 한 7%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네. 지금 올 연초에 와서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미국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중국이 더 이상 싸게 물건을 공급 못하고 또 미국의 경우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지금 이게 지난 2월 보니까 한 2.2%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미국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10년 국제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10년 물가 연동체 그 차이를 기대 인플레로 네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게 좀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좀 표시가 잘못됐네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에 한 2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네. 그래서 빨간 선이 올라가면은 실제 물가도 뒤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네, 저는 올 이거 2분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좀 넘어서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물론 그 작년 2분기에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3%를 넘어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월, 4월치는 교수님 말씀하신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은 예. 2020년 그때 3월, 4월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다들 막 올스톱한 상태에서 기저 효과로 따져도 엄청나게 3, 4%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높게 나올 수 굉장히 있어요. 높게 나올 전년비 수가 있습니다. 대비는. 예, 예. 네. 예,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일시적인 현상으로 앨런 또 재무장관은 좀 일시적일 것이다. 이제 스무딩 하겠죠. 또.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 물가 상승이 추세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네,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수록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 넘어서고 중국이 더 이상 싸게 공급 못하고 그다음에 달러 가치 약세 효과가 물가 상승 반영하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 상승은 추세적일 것이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도 뭐 거의 3% 근접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미국채 시장에서 그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는 그 속도도 좀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좀 두렵게 만드는데 그게 오로지 지금까지만 아직 설명이 더 남았습니다만 네. 이 물가 상승, 인플레 도래 그것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또 몇몇 요인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우선 뭐 제가 아주 장기적으로 인플레하고 미국 소비자 네, 물가 네. 그려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1980년까지는 미국 인플레이션 시대였거든요. 인플레이션 시대. 예. 제가 저 요새 그 폴 폴커 전 연준 의장
최근에 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을 읽고 있습니다만, 예, 저 때 정말 반대에 불구하고 그분이 가감히 인상을 합니다. 80년대 들어서 금리 물가 잡기에서. 그때 연방기금리 한 20%까지 끌어당겼던가 한 17%, 18%까지 예. 했는 것도 예. 기억납니다. 예. 저렇게 금리 올리니까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었죠.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가 오면은 국채 수익률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아주 그 장기적인 추세인데요. 이게 추세 상승이냐, 지금 일시적인 상승이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에 비해서 지금 국채 수익률이 너무 낮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명목 GDP, 실질 GDP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질 GDP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 잠재 성장률, 미 의회에서 잠재 성장률 추정하거든요. 네. 그게 올해 미 의회에서 잠재 성장률 1.9% 정도 보고 있어요. 실제는 올해 4.9%라는 겁니다. 작년에 기저효과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진 적은 작년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 경제 이론으로는 도저히 이거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여기서 벌써 답이 나오네요. 그냥 미 의회에서 2.9%, 3%라 했으니까 못 가도 3%는 가야 되네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금리가 실질 GDP는 넘어야 된다는 거죠. 글쎄, 네. 그래서 적어도 올 연말쯤이면 최소한 1.9%는 넘을 것이다. 그리고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은 한 저는 2.5% 올 연말 연초 내년 초까지는 뭐 제가 적정금리 수준은 3%대로 추정해놨습니다. 한 뭐 실질적으로 한 2.5% 정도는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연준은 정책금리 안 올리고 버텨도 됩니까, 교수님?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시장하고 연준하고 올해 싸움이라고 보고 있다. 싸움이다. 하반기에. 그래서 연준은 그 예상했던 것처럼 뭐 2020년 3년까지는 기준금리, 연방기금리 안 올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연방기금리 안 올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일급 컨트롤 저는 거기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그 카드를 끄집어낼 거라고 그 보십니까? 카드를 끄집어내 가지고 장기금리 상승을 막을 것이다. 즉, 뭐 일본은행이 했던 것처럼 미국채 수익률이 예를 들어 시장에서 겁을 낼 만한 2%를 막 넘나들 정도가 되면은 기어이 그 장기물 국채를 갖다가 연준이 비싸게 사줘가지고 수익률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과연 연준의 힘이 큰가 시장의 힘이 큰가 그걸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적정금리보다 더 못 오른다 그렇게는 보고 있지만은 연준이 그렇게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시장 힘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올 연말 때면 저는 잠재 성장률 넘어서 한 1.9%를 넘어서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한테 제일 관심사는 이게 주식시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것은 뭐 다른 측면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오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니까. 그래서 명목 GDP가 국채 수익률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으면은 주가가 올랐거든요. 명목 GDP가 국채 그러니까 주가를 명목 GDP 결정하는 성장률이 국채 10년물 수익률보다 높을 때는 경제가 더 성장 잘할 때는 주가도 올랐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저런 모습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좀 더 오를 여지는 있는데요. 근데 저는 저 미국 주가가 모든 면에서 좀 가대평가됐다고 그래요. 미리서 저 명목 성장을 올라갈 것을 미리서 앞당겨서 오랬다. 지금 주가 수준이.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좀 더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새 저 이제 금리하고 주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이건 논쟁이 많죠. 그런데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금리 오를 때 주가도 올랐고 뭐 금리 떨어질 때 주가도 떨어졌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00년 이후로 지난 20년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6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장기적으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마이너스 0.63이니까 주가 예를 들어서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은 한 0.63 정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는 빠진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상관관계네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오를 텐데
이랬을 때 그 주가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 이게 제일 관심사인데요. 네. 교수님 이 검은색 선은 그냥 추세선을 제가 한번 그려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금리는 장기적으로 내리는 추세고 주가는 오르는 추세인데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금리가 이게 추세 반전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교수님 예. 꺼놓으신 선만 보더라도 이 2%가 상당히 크리티컬하네요. 예. 미국채 수익률이. 예. 네. 그래서 2% 넘어서면은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 미국 물가 금리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금리하고 주가 관계는 사실 뭐 시기 국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일본을 한번 봤어요. 예. 일본은 저 90년대, 89년 주식시장 거품이 붕괴되면서 둘 다 떨어졌거든요. 아하. 금리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졌어요. 예. 상관계수가 플러스 0.8이구나. 예, 플러스 거의 0.8 같이 입니다. 움직인다는 얘기네요. 예. 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금리보다는 경제 성장, 기업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면은 금리도 잠깐 오르고 주가도 오르다가 경제가 또 나빠지면은 아, 두 개 다 같이 두개 같이 떨어졌거든요. 있고. 그래서 금리하고 주가가 관계는 국가별로 뭐 기관별로 다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그때 달라요. 예, 보통 우리 교과서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는 오른다 그러는데 일본 저 사례 보니까 뭐 꼭 거의 그렇지도 20년을 않다. 같은 방향으로 예, 움직였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 그 2016년 이후로 보면은 2016년 이후로. 예, 주가하고 그 금리가 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주가가 좀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 이렇게 주가가 오르니까 뒤따라 지금 금리도 오르고 있는 네, 모습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금리하고 주가 관계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국가별로 시기별로 다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른다, 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네. 예. 교수님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쨌거나 미국의 아까 적정금리는 이론적으로 3%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설명을 쭉 듣다 보니 이거는 1.5가 문제가 아니고 조만간에 미국채 10년물이 한 2%를 갖다 위협도 할 수 있겠는데 예. 지금 어쨌거나 2월 하순 2월 마지막 주간부터 지금까지는 저 월가의 시황은 딴 거 없었습니다. 예. 뭐 나스닥이 3.5% 미끄러졌다. 국채 수익률이 뜨는 바람에 국채 수익률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면서 증시가 또 리바운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일종의 금리 따라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이 한동안 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 국채 수익률 1.5%가 중요한 이유는 예, 미국 S&P 500 그 배당 수익률이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5% 국채 수익률 1.5% 더 넘으면 주식 매력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네요. 예, 꼭. 매력도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작년 9월까지 통계가 발표됐습니다만 주식 비중이 50%나 돼요.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가계 금융자산 중에 예, 주식 비중이 우리는 작년 9월 기준으로 한 19.7%, 일본은 한 13% 하는데요. 미국은 50%예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자기 가계 자산 중에 주식 비중 50%인데 거기다 이제 금리가 배당 수익률을 넘어서면 미국 가계들도 주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산 배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1.5%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넘어가지고 2% 간다면은 주식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저는 바뀌리라 보고 있습니다. 바뀌리라 보신다. 그러면은 결국은 정책 금리 측면에서 이제 다가오는 3월 16, 17 이틀 또 이제 FMC가 있고 점도표도 제시되겠습니다만 지금 좀 이렇게 연준과 시장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준 입장에서 이렇게 뭐 파월 의장이나 연준 관계자들이 이렇게 많은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말이 논리가 타당성이 있는지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경제학자들 모든 게 그러냐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거든요. 어쩌면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사무엘슨 경제 언론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 책 서문에 보면 한쪽으로 보면은 양머리 같은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새 주둥이 같은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아하. 경제학이 사회과학이라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배운 이론, 자기가 보는 데이터에 따라 이걸 새머리라고도 할 수 있고 양머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아마 그런 싸움들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물가나 미국 잠재 성장률 고려해 보면은 지금 1.5% 금리도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점도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점도표가 저는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이번 예, FMC에서요. 예, 지난번 점도표 보면 2022년까지는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분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랬습니다. 2023년에 한 두 번, 예, 몇 분 있었는데 예. 이 점도표가 조금 올라가는 점이 조금 더 찍히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 중간값은 제로를 갖다가 유지할지 몰라도 예. 조금 위로 찍는 예, 예. 위원들이 좀 그런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점도표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관심을 것 가질 같습니다. 필요가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혜 교수님께 들은 강의는 결국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황에서 자꾸 미국채 수익률, 이른바 시장 금리하고 증시와의 그 관계를 갖다가 계속 높게 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설명이시고, 그리고 작금의 이 우리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이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어쨌거나 금리가 오르는 것은 증시로서는 조금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봐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도 공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